안나 까레리나 제2부-2. 안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바실 루익의 술을 만지작거리면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광휘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 광휘는 쾌활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캄캄한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의 무서운 광희를 생각나게 했다. 남편을 보자 안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방긋 웃었다. 당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말 놀랍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바실 루익을 벗고 곧바로 화장실로 쑥 들어갔다. 늦었어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그녀는 문 뒤쪽에서 말했다. 안나, 난 당신에게 얘기할 게 있어. 아니, 제게요? 그녀는 깜짝 놀라 말하고 문에서 나와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얘기예요? 그녀는 앉으면서 물었다. 자, 그럼 얘기하세요.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지만 자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안나는 혀가 돌아가는 대로 짓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을 귀에 담으면서 자기의 거짓말이 능란한 것에 적잖이 놀랐다. 정말 그녀의 말은 얼마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가. 게다가 정말로 잠을 자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은 없는 듯이 들린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꿰뚫을 수 없는 거짓의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자기를 돕고 떠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안나, 난 당신에게 경고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소. 그는 말했다. 경고라고요? 그녀는 말했다. 무슨 일로요? 그녀는 지극히 단순하고 쾌활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남편만큼 그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의 울림이나 내용에서 어떤 부자연스러움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5분만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그것을 곧 알아채고 까닭을 캐 묻곤 했는데 자기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을 곧 남편에게 털어놓곤 하던 그녀를 잘 알고 있던 그였기에 지금 그녀가 그의 기분을 살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극히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언제나 그의 앞에 열려 있었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을 보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조에서 그녀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당황하는 빛이 없고 오히려 마치 그에게 그래요, 다쳤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라고 정면으로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 그는 마치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문이 잠겨 있음을 발견했을 때 맛보는 것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열쇠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생각했다. 내가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은 건 말이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부주의와 경솔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씨를 뿌릴지도 모른다는 거요. 오늘 당신과 브론스키가 그는 그 이 이름을 천천히 사이를 두고 정확하게 발음했다. 지나치게 활발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꽤 여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던 모양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어 두렵기까지 한 그녀의 웃음 띤 눈을 쏘아보았다. 그는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말의 무력함과 무익함을 통감했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군요. 그녀는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러나 마지막 말만은 이해하겠다는 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내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 싫다더니 이번엔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싫다는군요. 난 오늘 밤 치료해야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당신 비위에 거슬리세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몸을 부르르 떨며 손가락을 꺾으려고 손을 구부렸다. 아, 제발 소리나게 하지 마세요. 난 그것이 정말 싫으니까요. 그녀는 말했다. 안나, 정말 당신 맞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가슴이 뻐근해오는 것을 꾹 참고 손의 동작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도대체 어쨌다는 거예요? 그녀는 잠옷 정색을 하고 희극적인 놀라움을 보이면서 말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입을 다물고 손으로 이마와 눈을 문질렀다. 그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 즉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아내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 대신에 어느새 그녀의 양심에 관한 문제로 흥분하였으며 자기가 만들어낸 일종의 벽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렇소. 그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난 당신이 끝까지 잘 들어주기를 바라오.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나는 질투라는 것을 모욕적이고 비속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좌우된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나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소.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벌을 받지 않고는 딛고 넘어설 수 없는 일정한 예법이라는 것이 있소.
오늘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얘긴 아니지만 거기서 받은 인상으로 미루어 보아 모두들 당신의 행동거지가 상규를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소. 정말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내는 어깨를 움츠리면서 말했다. 이 일은 어찌됐든 개의치 않는다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기분이 나쁘신 모양이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고 일어서서 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가로막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안나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만큼 추하고 음울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머리를 뒤로 젖히기도 하고 옆으로 기울이기도 하며 날쌘 손놀림으로 머리핀을 뽑기 시작했다. 그럼 듣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침착하고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 흥미를 가지고 듣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자연스럽고 침착하고 믿음직한 어조와 날카로운 어휘 선택에 적잖이 놀랐다. 당신 감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따지고 들 권리가 나에게는 없소. 오히려 난 그런 일을 무익하고 유해한 것으로까지 여기고 있으니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속을 파고들다 보면 우린 흔히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을 발굴해내는 수가 있어. 우리들의 삶은 사람의 손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니까 말이오. 이 결합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악뿐이고 그런 종류의 죄악 뒤에 반드시 벌이 따르게 마련인 거요.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나 미안하지만 난 몹시 졸려 죽을 지경이에요. 그녀는 한쪽 손으로 날렵하게 머리카락을 갈라 아직 남은 머리핀을 찾으면서 말했다. 안나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 하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어줘요. 난 당신의 남편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순간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워지고 눈 속에 조소하는 듯한 불꽃도 꺼졌다. 그러나 사랑하고 있다는 한마디가 다시 그녀의 반항심을 돋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 정말 이분이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만약 사랑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남에게서 듣지 않았더라면 이인은 결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인은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정말이에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해줘요. 당신이 무엇을 보았다는 건지. 아니 제발 내가 끝까지 얘기하게 해줘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나 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오. 이런 경우에 내가 중요한 사람은 우리의 아들과 당신 자신이요. 거듭 말하지만 내 얘기가 당신에게는 전혀 무익하고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몰라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오. 아마 모든 게 내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거요. 만약 그렇다면 난 당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요. 하지만 만약 비록 내 생각이 티끌 만한 근거라도 있다고 당신 자신이 느낀다면 그렇다면 난 당신이 잘 생각해 주길 바라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나에게 모두 털어놓기를 바란다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 준비했던 말과는 다른 전혀 엉뚱한 얘기를 입에 담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게 없어요. 게다가 또 그녀는 미소를 참으려고 애쓰면서 불쑥 말했다. 정말이지 이제 그만 잘 시간이에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한숨을 몰아쉬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침실로 가 버렸다. 그녀가 침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벌써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은 그녀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침대에 누워 그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말을 걸어오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꼼짝도 않고 기다리다가 어느새 그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녀는 또 한 사람의 사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았고 그 산에 생각을 하자 자기의 마음이 흥분과 죄스러운 환희로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베란간 그녀는 규칙적이고 차분한 코고는 소리를 들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도 처음에는 자기의 코고는 소리에 깜짝 놀라 뚝 그쳤으나 두어 숨 쉬는 사이에 코고는 소리는 다시 편안하게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늦었다. 늦었어. 이제 늦었어.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중얼댔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눈을 말똥말똥 뜬 채 꼼짝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눈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이때부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아내 사이에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렇다 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안나는 예전처럼 사교계에 나갔고 특히 배씨 공작부인 집에 자주 찾아갔다. 그리고 곳곳에서 브론스키를 만나곤 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녀로 하여금 흉금을 털어놓게 하려고 그는 온갖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녀는 뭔가 들떠 있으면서도 당황스러운 태도로 그에게 꿰뚫을 수 없는 벽을 내세우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나 내부적인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정치 활동에서는 지극히 유력한 인물이었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도 이제 이 방면에서는 자기를 아주 무력한 것으로 느꼈다. 황소처럼 온순하게 머리를 떨어뜨리고 그는 자기 머리 위에 축혀 들려있는 도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다. 아직은 성의와 부드러움과 설득과 신념으로써 그녀를 구출하고 그녀를 본래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느끼며 날마다 그녀와 얘기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그녀를 붙들고 얘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는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사악과 허위의 입김이 그마저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얘기하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엉뚱한 어조로 갈팡질팡 늘어놓고 말았다. 무심결에 그는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듯 습관적인 비꼬는 말투로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투로는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거의 1년 동안 브론스키에게는 이전의 온갖 욕망을 대신하여 그의 삶에서 유일한 희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리고 안나에게는 불가능하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혹적이며 행복한 공상이었던 바로 그 소원이 지금 막 충족되었다. 그는 파랗게 질려 아래턱을 달달 떨면서 그녀 앞에 서서 자기 자신도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녀에게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안나, 안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 제발. 그러나 그의 말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녀는 이전에 자부심 넘치고 쾌활했던 모습과는 반대로 이젠 부끄러움만으로 가득 찬 머리를 더욱더 낮게 떨어뜨렸다. 그러다가 고개를 푹 파묻은 채 앉아있던 소파에서 마루 위로 그의 발밑으로 몸을 떨어뜨렸다. 그가 만약 받쳐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융단 위로 쓰러졌을 것이다. 하느님 용서하소서. 그녀는 흐느끼면서 그의 손을 자기의 가슴에 갖다 대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그저 몸을 낮추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만큼 자기를 죄 많고 괘씸한 사람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 그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향해서도 용서를 구했다. 그를 보자 그녀는 육체적으로 자기의 굴종이 느껴져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한편 그는 살인자가 자기로 인해 목숨을 잃은 주검을 보며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 이 주검이야말로 그들의 사랑이었고 그들 사랑의 첫 단계였다. 부끄러움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고 손에 넣은 것을 돌이켜보니 거기에는 뭔가 무섭고 구역이 치밀게 하는 것이 있었다. 자기의 벌거벗은 정신에 대한 부끄러움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고 곧바로 그에게도 옮아갔다. 그러나 살인자는 살해한 시체에 대해 공포를 느낄지라도 그 시체를 조각내고 은닉해야만 한다. 그리고 살인에 의해서 손에 넣은 것을 억척스럽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살인자는 마치 정열과도 같은 분노를 가지고 시체에 달려들어 질질 끌기도 하고 난도질하기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브론스키 역시 그녀의 얼굴과 어깨를 키스로 덮쳤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 이 키스. 이것이야말로 수치를 대가로 사들인 것이다. 그리고 영구히 내 것이 될 이 손은 내 공범자의 손인 것이다. 그녀는 그의 손을 들어 올려 거기에 입을 맞췄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했으나 그녀는 얼굴을 감춰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마치 자기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듯 몸을 일으켜 그를 밀쳐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으나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한층 더 가여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제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 그 자체와도 같은 이 행복의 순간을. 어머나, 행복이라고요.
혐오와 공포를 느끼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공포는 부지 중에 그에게로 옮아갔다. 정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그녀는 얼른 일어서며 그의 곁에서 물러났다. 이제 아무 말씀도 말아줘요. 그녀는 되풀이했다. 그러고서 그에게는 기이하게 여겨지는 싸늘한 절망의 표정을 띠고 그와 헤어졌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느꼈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즐거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또 그 감정을 입에 담아 모호한 말로 속되게 해버리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도 이튿날이 되어도 그 이튿날이 되어도 그녀는 이 감정의 착잡함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말을 찾아내지 못했고 마음속에 일어나던 온갖 것들을 명료하게 정의 내릴 만한 사상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야, 지금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나중에 더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생각하자. 그러나 마음의 안정은 좀처럼 찾아들지 않았다. 자기가 저지른 일,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재빨리 그러한 생각들을 쫓아버렸다. 나중에 하고 그녀는 말했다. 더 마음이 가라앉거든. 하지만 그녀가 자기의 생각을 지배할 수 없는 꿈속에서는 그녀의 처지가 꼴사납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드러나곤 했다. 거의 밤마다 똑같은 꿈이 그녀를 찾아왔다. 꿈속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그녀의 남편이었고 두 사람이 동시에 그녀에게 애무를 쏟아부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 난 지금 정말 행복하오. 그리고 알렉세이 브론스키도 거기에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것을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는데 놀라며 웃으면서 그들에게 이러는 편이 훨씬 간단하고 이제는 두 사람 다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느냐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꿈은 악마처럼 그녀를 짓눌렀고 그녀는 솟아라치면서 잠에서 깨곤 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왔을 당시에 레비는 거절의 굴욕을 상기하고는 부르르 몸을 떨고 얼굴을 붉혔으며 그럴 때마다 언제나 혼잣말을 늦거렸다. 그래, 전에도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몸을 떨었다. 물리시험에서 1점밖에 받지 못하고 2학년에 도로 주저앉았을 때에도 만사가 다 끝난 줄 알았고 또 누이가 나에게 맡긴 사건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도 역시 내가 파멸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던가? 몇 해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그토록 나를 괴롭힐 수가 있었던가 생각하며 놀랄 정도다. 이번에 이 슬픔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시간만 흐르면 이 일에 대해서도 냉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냉정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쓰라리고 괴로웠다. 그가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오랫동안 가정생활에 대해 공상해 왔으며 그것을 누릴 만큼 완전히 성숙했다고 여겼던 자신이 여전히 독신으로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전보다도 더욱더 결혼이라는 것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역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느끼고 있는 것처럼 자기 나이 또래의 사내가 독신으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병적으로 통감하고 있었다. 그는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에 언젠가 한번 평소 즐겨 이야기 상대로 삼고 있는 자기의 목부인 순박한 니콜라이를 붙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생각해냈다. 어때 니콜라이? 난 마누를 얻을까 하는데 그러자 니콜라이는 아무런 의미도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냉큼 이렇게 대꾸했다. 벌써 오래전에 때가 되었었죠.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그러나 결혼은 이제 그에게서 어느 때보다도 멀리 떨어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그가 지금 머릿속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처녀를 거기에 대치시켜 보아도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만 느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거절을 당했던 일과 그때 자기가 한 바보짓을 상기하면 그는 참을 수 없이 부끄럽고 괴로웠다. 이 일에서 자기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아무리 자신에게 말해봐도 그 회상은 다른 수치스러운 기억과 마찬가지로 그의 몸을 떨게 하고 얼굴을 붉히게 했다. 그의 과거에는 누구에게나 흔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좋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러한 좋지 않은 행위에 대한 기억도 결코 이 쓸데없고도 수치스러운 기억만큼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 상처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의 기억들과 함께 이제는 그 거절과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었을 자신의 가련한 형상이 겹쳐졌다. 그러나 시간과 노동은 제 할 일을 했다. 괴로운 기억은 차츰차츰 그의 마음속에서 보잘것없지만 의미 깊은 전원생활의 사건들에 의해 덮여갔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그는 끼찌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차츰 드물어졌다. 그는 안달복달한 마음으로 그녀가 이제는 결혼했다거나 혹은 머지않아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기를 고대했다. 그러한 통지가 앓던 이를 빼어버리는 것처럼 그의 아픔을 말끔히 치료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는 사이에 봄이었다. 아름다운 추위로 되돌아가지 않는 따뜻한 봄. 기대도 속임도 없이 초목도 짐승도 사람도 다 같이 기뻐하는 그 드문 봄이었다. 이 아름다운 봄은 한층 더 레빈을 북돋아 주었고 그에게 모든 과거를 버리고 굳건히 혼자서 자기의 고독한 생활을 쌓아 올려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했다. 비록 그가 마을에 가지고 돌아온 계획의 대부분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생활의 순화만은 지켜지고 있었다. 그는 실패한 뒤에는 을의 괴롭힘을 받았던 그 부끄러움을 맛보는 일 없이 담대하게 사람들의 눈을 볼 수가 있었다. 2월에 그는 마리아 니콜라 예브나에게서 니콜라이 형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 그런데도 형은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를 읽고 레비는 모스크바에 있는 형에게 찾아가서 의사와 상의를 하고 외국의 온천으로 전지하도록 형을 설득시킬 수가 있었다. 또 그는 형을 잘 설득하여 화를 내지 않게 하면서 여비를 빌려줄 수가 있었으므로 이 일에 대해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꼈다. 봄에는 특별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농사와 독서 이외에 레미는 이미 겨울부터 시작한 또 하나의 일, 즉 농사에 관한 저술에도 매달렸다. 그 저술의 요지는 농사에서 노동자의 특성은 기후나 토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농사에 관한 학설의 명제는 단지 토지와 기후라는 두 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토지와 기후와 노동자의 일정 불변한 특성이라는 세 가지 자료에서 추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혼자였던 덕택으로 그의 생활은 몹시 충실해졌다. 다만 때때로 그는 자기의 머릿속에 용솟음치는 사상을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이외의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였으면 하는 불만스러운 욕구를 느낄 때가 있었다. 그는 가끔 아쉬우나마 그녀를 상대로 물리학이나 농학, 특히 철학에 대해서 논하곤 했던 것이다. 철학은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즐겨 이야기하는 주제였다. 봄은 오랫동안 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사순절의 마지막 도어주거는 맑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낮에는 햇볕에 눈이 녹기도 했으나 밤에는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그렇게 다시 얼어붙은 눈의 표면은 길이 없어도 짐수레를 끌 정도였다. 예수 부활 대축일은 아직 눈이 한창이었다. 이윽고 예수 부활 대축일 주간의 이틀째에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일고 먹구름이 뭉게뭉게 떠올라 사흘 밤낮으로 따뜻한 비가 폭풍과 같이 쏟아졌다. 목요일이 되자 바람은 자고 짙은 잿빛 안개가 자연의 품 안에서 완성되는 변화의 신비를 감추기라도 하듯 자옥이 끼었다. 안개 속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얼음은 깨어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불덩물이 거친 거품이 인물 흐름은 한결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예수 부활 대축일 직후의 첫째 주 저녁부터 안개가 걷히고 먹구름은 양털 모양의 구름이 되어 흩어지더니 하늘이 맑아지고 완연한 봄이 되었다. 아침이 되자 눈부신 해가 떠올라 수면을 덮고 있던 엷은 얼음을 재빨리 녹이고 따뜻한 공기는 되살아난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로 아롱거렸다. 묵은 풀은 푸른 옷을 걸치고 새 풀이 바늘처럼 비주룩이 머리를 내밀었으며 인동덩굴이며 고지베리며 끈끈한 자작나무의 새 눈은 수액을 가득 머금고 부풀어 올랐다. 황금빛 꽃을 흩뿌려 놓은 버드나무 가지 위에는 벌통에서 나온 기운찬 꿀벌들이 붕붕거리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종달새들은 우단결 같은 녹지며 얼음에 덮인 그루터기만 남은 미경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댕기 물대새들은 갈색의 물이 괴어 넘치고 있는 웅덩이며 늪 위에서 울고 학이며 기러기들은 봄다운 울음소리를 꽥꽥 치르면서 하늘 높이 날아갔다. 목장에서는 털갈이를 하느라고 군데군데 빠진 털이 아직 새로 나지 않은 가죽들이
가축들이 울기 시작하고 다리가 굽은 어린 양들은 털을 잃고 울어대는 어미의 주위를 뛰어다니고 발이 잰 어린애들은 맨발 자국이 남아있는 깔깔하게 마른 흙길을 뛰어다니고 목가 있는 빨래하는 아낙들의 즐거운 소리가 떠들썩하고 여기저기 뜰 안에서는 가래며 썰애를 손보는 농부들의 도끼 소리가 요란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이다. 레비는 큼직한 장화를 신고 처음으로 모피 외투가 아닌 소매 없는 나시코트 바람으로 햇빛으로 반사되어 반짝이는 눈을 찌를 듯한 개울을 성큼 건너기도 하고 얼음 위와 차진 진흙밭을 걷기도 하면서 농장을 돌아보았다. 봄, 그것은 계획과 예상의 때이다. 레비는 밖으로 나오기는 하였어도 부풀어 오른 눈 속에 갇혀있는 새싹과 가지가 어디로 어떻게 뻗어 나갈 것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봄의 수목들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이 땅에 앞으로 어떻게 손을 대려고 하는지를 스스로도 잘 몰랐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최고의 계획과 예상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선 그는 축사 쪽으로 가보았다. 우리 안에 풀어놓은 암소들은 털갈이를 하며 미끈한 새 털을 빛내면서 햇볕을 쬐고 있다가 들로 내보내달라고 애원하듯 울어댔다. 아주 작은 점까지도 잘 알고 있는 암소들을 즐겁게 바라보고 나서 레비는 그들을 들로 내보내고 우리 안에 송아지들을 몰아넣도록 일렀다. 목부는 들로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부산하게 서둘렀다. 축사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은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아직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하얀 맨발로 진흙을 철버덕거리면서 봄의 즐거움으로 신들린 듯 울며 뛰어다니는 송아지들을 마당으로 몰아넣느라고 마른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돌아다녔다. 유달리 성격이 좋았던 금년에 난 송아지들의 정신이 팔려있다가 일찍 난 송아지는 농부들의 암소만 했고 생후 석 달 된 빠바의 암송아지는 1년 된 송아지만큼 성장했다. 레비는 여물통을 우리 밖으로 드러내고 바깥쪽에 울창을 친 다음 건초를 주라고 일렀다. 그러나 가을에 만들고 겨울 동안 쓰지 않았던 이동식 울장이 부서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탈곡기를 만들고 있을 목수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목수는 사순절 전주에 이미 수선이 끝났어야 할 썰애를 고치고 있다고 했다. 이 일로 레비는 굉장히 부하가 났다. 그가 벌써 몇 해 동안 온 힘을 기울여 싸워왔던 농사일에서의 변치 않는 나태가 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역정이 끌어올랐다. 그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울장은 겨울 동안은 소용이 없었으므로 농사용 말들이 있는 마구간 쪽으로 옮겨졌다가 거기서 부서진 것이었다. 울장이 송아지용이라고 함부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 일로 인하여 겨울 동안에 잘 검사해서 수선을 해두도록 일러놨던 썰애와 그 밖의 농기구들이 세 사람의 목수가 그 일 때문에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선되지 않았고 막상 썰애질을 하러 나가야 할 그 지금에서야 겨우 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레비는 마름을 불러오라고 지시하고 자기도 바로 그를 찾으러 갔다. 마름은 이날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기분 좋아 보였고 양가죽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긴 가죽 외투를 입고 두 손으로 지푸라기를 꺾으면서 광 쪽으로 나왔다. 어째서 목수는 탈곡기를 만들고 있지 않나? 네, 저도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썰애를 수선해야 해서요. 어쨌든 이제는 경작할 때가 되어서 말씀입니다. 그래, 겨울 동안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이야. 그건 그렇고 나리께선 목수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송아지를 넣을 마당에 울장은 어디 있는 거야? 제자리에다 딱 내다 두도록 일렀습니다만 그러나 그치들에게는 무슨 말을 일러둬도 마름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치들에게가 아니고 이건 자네에게란 말이야. 발끈 화를 내며 레비는 말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난 자네 같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는 외쳤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얘기를 중간에서 그치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그래 어때? 파종은 할 수 있겠나? 그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물었다. 뚜루낀 씨네 뒤쪽은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토끼풀은? 바실리하고 미식가를 보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있을 거예요. 잘 뿌려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굉장히 질어서 말씀이에요. 몇 제사찌냐쯤? 6 제사찌냐 정도요. 왜 전부 뿌리지 않고? 레비는 외쳤다. 토끼풀을 겨우 6 제사찌냐 뿌렸을 뿐 20 제사찌냐나 전부에 뿌리지 않았다는 것에 레비는 더욱 화가 났다. 토끼풀의 파종은 이론으로나 그의 경험으로나 될 수 있는 한 빨리 아직 눈이 있을 무렵쯤에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레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때 맞춰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일손이 없어서 말씀이에요. 그치들에게 무슨 말을 일러놓을 수가 있어야죠. 새 녀석은 오지도 않고 게다가 또 새 묘도. 그럼 자네가 이형 엮기를 제쳐놨어야 할 게 아니야. 그럼요, 그것도 물론 제쳐놨었죠. 그럼 모두들 어딜 갔어? 5명은 꼼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꼼포스트라고 해야 할 말을 꼼포트라고 말하고 있다. 4명은 귀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썩지 않도록 하려고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비는 이 썩지 않도록 하려고요. 라는 말이 종자형 영국산 귀리가 이미 못쓰게 됐다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일 역시 그가 일러뒀던 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순절 전부터 얘기해왔잖아. 통풍관 하고 그는 외쳤다. 걱정 마십시오. 모두 다 제때 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레비는 화가 나서 손을 내저으며 귀리를 보러 광으로 갔다가 마구간으로 돌아왔다. 귀리는 아직 못쓰게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꾼들은 그냥 다락에서 아래로 떨어뜨려도 될 일을 쓸데없이 사고를 퍼 옮기고 있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도록 일러놓고 그중 2사람을 떼어 토끼불 파송을 하고 있는 쪽으로 보낸 다음에야 레비는 마름에 대한 노여움을 가라앉혔다. 게다가 날이 너무나 좋았으므로 언제까지나 화를 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이그나뜨, 그는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물가에서 사륜 포장마차 바퀴를 싣고 있던 마부에게 외쳤다. 말에 안장을 좀 얹어줘. 어떤 말로 하실는지요? 그렇군. 꼴삐기 좋겠어. 알겠습니다. 말에다 안장을 채우는 사이에 레비는 눈앞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던 마름을 다시 불렀다. 그는 마름과 화해를 한 후 눈앞에 닥쳐있는 봄철의 일과 농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거름의 운반은 첫 풀베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끝낼 수 있게끔 일찍 시작할 것. 먼 들도 줄고 빠진 데 없이 쟁기로 갈아엎어서 풀이 나지 않게 할 것. 풀도 하는 둥 마는 둥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서 모두 치워버릴 것. 마름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주인의 계획에 맞장구 치려고 애를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레빈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언제나 레빈을 화나게 하는 절망적이고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말하고 있었다. 계획은 모두 훌륭합니다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태도만큼 레빈을 슬프게 하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어느 마름에게나 공통된 것이었다. 사람을 몇 번 갈아보기도 했지만 그의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태도였다. 그래서 그도 이제는 성을 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서글프게 여겼고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본질적인 힘에 대해서 더욱 힘차게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자극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하고 마름은 말했다. 어째서 안 되겠다는 건가? 아무래도 한 10명쯤 사람을 더 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관에선 모이지 않아요. 오늘도 여기 오긴 왔었습니다만 한여름에 70루블이나 달라고 하고 있어요. 레비는 잠자코 있었다. 또다시 그 힘이 대항해 오는 것이다. 그는 그들이 아무리 애써 보아도 현재의 임금으로는 기껏해야 37명이나 38명이지 40명 이상의 일꾼은 도저히 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0명까지 고용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상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정 그렇다면 수루이나 채피로까지로 사람을 보내봐.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봐야지. 보내보긴 하겠습니다만 바실리 표도르비치는 침울하게 말했다. 그런데 말들이 모두 저렇게 허약해져서 말씀이에요. 더 사들이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자네들은 모두 될 수 있는 한 적게, 그리고 얼렁뚱땅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 그렇지만 올해는 자네 마음대로 하게 두진 않겠어? 모든 것을 직접 할 테니까. 그러시면 더욱더 주무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군요. 저희들이야 주인 어른의 눈앞에서 일하는 편이 더 유쾌합니다만. 그럼 자작나무골 너머에서 토끼 풀을 뿌리고 있겠군? 어디 한번 가볼까? 그는 마부에게 끌려온 자그마한 암갈색의 말 꼴빅에 올라타면서 말했다. 개천은 건너실 수 없을 겁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하고 마부가 외쳤다. 그래, 그럼 숲으로. 레비는 물 엉덩이를 보자 콧바람을 불며 고삐를 끌어당기는 원기 왕성한 말을 힘차게 몰아 마당 안의 진흙밭을 지나 대문을 빠져나가 들 쪽으로 달렸다.
레비는 축사와 강에 있는 것도 즐거웠지만 들로 나오자 더욱 즐거웠다. 순한 말의 약진을 따라 율동적으로 몸을 흔들면서 또 눈과 공기의 상쾌함이 느껴지는 따뜻한 내음을 들이마시면서 숲속 여기저기 흩어진 발자국이 얼룩을 남기고 있는 잔설을 밟고 지나가는 동안 그는 나무껍질에 이끼가 되살아나고 새싹이 비어져 나올 듯이 부풀어 있는 자기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며 기쁨을 느꼈다. 숲을 빠져나오자 그의 앞에는 갑자기 광활한 천지가 트이고 움푹한 곳에 잔설이 군데군데 얼룩져 있을 뿐 한 점의 빈터도 습지도 없는 푸른 들이 미끈한 벨벳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농부들의 말과 망아지들이 그의 푸른 들을 짓밟고 있는 광경도 그는 가다가 만난 농부에게 그것들을 내쫓도록 일렀다. 그가 마주쳐서 어때 이빠뜨 곧 파종해야 하잖아 하고 묻자 그보다 먼저 쟁기질을 해야죠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하고 대답했던 농부 이빠뜨의 거만스럽고 멍청한 대답도 그를 화나게 하진 않았다. 나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 즐거워졌고 점점 더 좋은 농사 계획이 꼬리를 물고 끝없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양쪽의 경계선을 따라 모든 밭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눈을 오랫동안 잠재워두지 않도록 할 것. 밭을 구분해서 그 중에 6떼기는 거름을 하고 3떼기는 목초를 심어 예비 밭으로 놓아둘 것. 밭에 맨 가장자리 축사를 세우고 못을 파고 걸음을 받기 좋도록 운반이 자유로운 가축용 울장을 만들 것. 그리고 300 제사찌냐에는 밀, 100 제사찌냐에는 감자, 150 제사찌냐에는 토끼풀을 심어 1 제사찌냐의 땅도 헛되게 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 이런 공상을 하며 자기의 발을 밟지 않도록 주의 깊게 두렁을 따라 말을 물면서 그는 토끼풀을 뿌리고 있는 일꾼들 쪽으로 가까이 갔다. 씨앗을 실은 달구지는 두렁이 아닌 밭 가운데 서 있었고 밀밭은 수레바퀴에 파헤쳐졌으며 말발굽에 짓밟혀 있었다. 두 일꾼은 아마 파이프 하나로 함께 담배라도 피우는 듯 두렁에 앉아 있었다. 씨앗과 범벅이 된 달구지 위에 흙덩이는 깨어지지 않고 덩이가 진 채 굳어버렸거나 얼어붙어 있었다. 주인의 모습을 보자 일꾼인 바실리는 달구지 쪽으로 가고 미식가는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레비는 일꾼들에게는 좀처럼 성을 내지 않았다. 바실리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레비는 그에게 말을 두렁 위로 끌어내도록 일렀다. 아니 나으리 끌어내 봤자예요 하고 바실리는 대꾸했다. 제발 좀 이러쿵저러쿵 말아줘. 레비는 말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바실리는 대답하고 나서 말에 머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 파종기는 말입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하고 그는 비위를 맞추면서 말했다. 1등품이에요. 다만 걷기가 좀 고되다면 고될 뿐이지요. 마치 집신에다가 1푸드짜리 저울추라도 달고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어째서 자네들은 흙을 잘 치지 않았나? 레비는 말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겨서 부수죠. 바실리는 씨앗을 긁어 모아 손바닥으로 비벼서 부수면서 대답했다. 채로 치지 않은 흙에다 씨앗을 섞은 것은 바실리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여간 부화나는 일이긴 했다. 자기의 부하를 가라앉히고 나쁘게 여겨지는 온갖 것을 다시 좋게 하는 방법. 지금까지 이미 여러 차례 사용해서 성공한 적이 있는 방법을 레비는 이번에도 사용했다. 그는 미식가가 한 발짝 딸 때마다 들러붙는 큼직한 흙덩이를 질질 끌면서 걷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바실리의 손에서 씨앗 바구니를 빼앗아 직접 파종을 하러 그쪽으로 갔다. 자네는 어디까지 했나? 바실리는 발로 표시를 해두었던 장소를 가리켰다. 레비는 씨앗을 섞은 흙을 힘껏 뿌리기 시작했다. 마치 늪속을 걷기라도 하듯 발을 떼어놓기가 힘들었다. 한두둑 뿌리고 나자 땀이 배어올랐으므로 레비는 발을 멈추고 씨앗 바구니를 돌려주었다. 저 나으리 여름이 돼서 이 근처에 두둑을 가지고 저희들을 욕하셔선 안 됩니다. 하고 바실리가 말했다. 그건 또 왜? 레비는 벌써 방금 사용한 방법의 효과를 느끼며 유쾌하게 말했다. 이제 여름이 되면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아실 테니까요. 작년 봄에 제가 뿌린 데를 보세요. 얼마나 잘 심어졌는지. 이래봬도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전 마치 친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저 자신이 건성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인에게 좋으면 저희들한테도 좋게 마련이지요. 자, 저쪽을 보십시오. 바실리는 밭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정말 마음이 즐겁군요. 아, 정말 금년 봄은 좋군 바실리. 이런 봄은 늙은이들조차 기억이 없을 정도라고들 하니까요.
얼마 전에 전 집에 다녀왔습니다만 집에서도 영감이 밀을 1에이커나 파종하고 있었어요. 홈이라고도 차이가 없을 만큼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 자네들은 진작부터 밀을 심기 시작했었나? 나리께서 재작년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리께서 저에게 이 메라를 주셨죠. 그래서 4분의 1은 팔고 1에이커만 심었었죠. 그럼 정신 차리고 흙덩이를 비벼 깨도록 해. 하고 레비는 말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그리고 미식가에게도 주의를 주고 싹이 잘만 나면 자네에겐 1제사지녀에 50 꽃배기가씩 줄 테니까 말이야.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나리께서 어떻게 해 주시지 않아도 흡족합니다. 레비는 말에 올라타고 지난해 파종한 토끼풀 밭으로 갔다. 그런 다음 봄밀을 뿌리려고 쟁기질이 되어 있는 밭으로도 가보았다. 그루터기 위로 나온 토끼풀의 싹은 놀라웠다. 그것은 벌써 완전히 자라서 쓰러져 있는 지난해 밀의 줄기 밑으로 생생히 푸르름을 드러내고 있었다. 말은 복사뼈까지 진흙 속에 파묻혀 반쯤 녹은 진흙에서 발을 뺄 때마다 쭉쭉 소리가 났다. 경지를 발로 지나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아직 얼음이 남아있는 데는 다소 괜찮았지만 녹아버린 고랑 같은 데는 발이 복사뼈 위까지 쑥쑥 빠져들었다. 경지는 아주 훌륭했다. 이틀쯤 지나면 썰어질을 하고 씨앗을 뿌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훌륭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유쾌했다. 돌아오는 길에 레비는 물이 빠져 있기를 바라면서 개천 쪽으로 길을 잡았다. 그러고는 바랬던 대로 개천을 건너며 2마리의 오리를 놀라게 했다. 어쩌면 도요새도 있겠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 집 쪽으로 곱은 길 모퉁이에서 만난 숲지기가 도요새에 대한 그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레비는 식사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녘까지 총을 준비해 두기 위해서 힘차게 말을 달려 귀가를 서둘렀다. 한창 즐거운 기분으로 집에 당도하면서 레비는 바깥 대문 쪽으로부터 들려오는 말방울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누가 온 게로군. 그는 생각했다. 마침 모스크바발 열차가 도착할 시간이군. 도대체 누굴까? 아니 어쩌면 니콜라이 형이 아닐까? 형편을 보아서 탕치하러 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처음 한순간 그는 니콜라이 형의 방문이 이 행복한 봄의 기분을 망칠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곧바로 마음에 두 팔을 벌리듯 감상적인 기쁨에 젖어 진심으로 손님이 형이었으면 하고 기대했다. 그는 말을 몰아 아까시 나무 그늘 바깥쪽으로 나갔다. 그러자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말 세필이 끄는 역의 삭썰매와 거기 타고 있는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의 모습이 보였다. 형은 아니었다. 누군가 이야기 상대가 될 만한 재미있는 사내라면 오죽 좋으련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레비는 반갑게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외쳤다. 이거 정말 반가운 손님이군. 자네가 다 오다니 정말 반갑군. 그는 손님이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라는 걸 알아차리고 외쳤다. 틀림없이 그녀가 결혼했는지 혹은 언제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고서 이처럼 아름다운 봄날에는 그녀에 대한 회상도 전혀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어때 뜻밖이었지?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썰매에서 뛰어내리면서 말했다. 콧잔등과 볼, 눈썹에까지 진흙이 튀어 말라 붙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쾌활하고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네를 만나려고 왔어. 그게 첫 번째고. 그는 레빈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철제 사냥을 한다. 이것이 둘째. 그리고 예르구 쇼보의 숲을 판다. 이것이 셋째 목적이야. 좋아. 그래 이 봄은 어떠한가? 자넨 썰매를 잘도 타고 왔군 그래? 마차로는 더 힘들어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하고 낯익은 마부가 대꾸했다. 아무튼 자네가 와줘서 정말 반가워. 진심으로 어린애같이 기쁨에 찬 미소로 레비는 말했다. 레비는 손님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리고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의 물건들, 손주머니며 케이스에 든 총이며 시가 상자들이 거기로 날라졌다. 그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방에 남겨놓고 레비는 그 사이에 경지와 토끼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무소로 갔다. 언제나 지나치게 집의 체면을 걱정하는 아가피아 미하일 로브나가 현관에서 그에게로 다가와 식사에 대해 세세히 물었다. 아무튼 좋을 대로 해. 그저 빨리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집사가 있는 쪽으로 갔다. 그가 돌아오자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도 세수를 끝내고 머리도 빗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도 정말 기뻐. 간신히 자네에게 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말이야. 이제
난 자네가 여기에서 이루고 있는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됐어. 아니, 난 정말 자네가 부러워. 정말 좋은 집이군 그래. 모든 것이 다 훌륭하고 밝고 상쾌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봄이라든지 오늘 같은 맑은 날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금이 있고 이렇게 말했다. 게다가 자네 유모는 정말 좋은 여잔걸. 욕심 같아선 앞치마라도 걸친 귀여운 하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좀 좋으련만. 그러나 자네의 그 수도사 같은 엄격한 생활 방식에 이것이 가장 알맞겠지.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여러 재미있는 소식을 전했다. 그 중에서도 레빈에게 가장 흥미가 있는 것은 그의 형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이번 여름에 그의 마을로 오려고 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끼찌에 대해서는, 아니 셰르바츠키 일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안부만을 전할 뿐이었다. 레빈은 그의 세심한 친절에 감사하고 그 방문을 진심으로 반갑게 여겼다.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 지내는 동안 그의 가슴속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전달할 수 없었던 사상이며 감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에게 봄의 시적인 즐거움이며 농사에 있어서의 실패와 계획이며 읽은 서적에 대한 의견과 사상, 그 가운데서도 그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농사에 관한 온갖 기존 저서의 비평이 기초가 되어 있는 자기의 저술 내용 등에 대해서 토로했다. 언제나 유쾌하고 조그마한 암시만으로도 모든 걸 곧잘 이해하는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이번 방문에서는 특히 매력적인 데가 있었다. 그리고 레빈은 그에게서 자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일종의 존경스러운 태도를 새롭게 발견했다. 만찬을 특별히 훌륭하게 차리려고 했던 아가피아 미하일 로브나와 요리사의 노력의 결과는 시장기가 들었던 두 친구가 자쿠스카 앞에 앉자마자 버터를 바른 빵이며 볼로똑이며 소금에 절인 버섯을 포식했다는 것. 요리사가 특별히 손님을 놀라게 하려고 준비했던 삐로쥐기가 완성되기도 전에 레빈이 조급하게 수프를 내오라고 명령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온갖 성찬에 익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훌륭한 요리라고 생각했다. 약초를 넣은 술, 빵, 버터, 특히 볼로똑, 버섯, 쐐기풀 수프, 화이트 소스를 친 닭고기, 크림 반도산 백포도주 등등. 모든 것이 솜씨가 훌륭한 짐이었다. 훌륭해. 그는 구운 고기를 먹은 뒤에 굴다란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자네한테 오니 마치 왁자지껄하고 흔들리는 배에서 내려 조용한 기슭에 상륙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그래, 자네 말은 노동자의 본질이야말로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되고 농사 방식의 선택을 길잡이하는 요소 역시 그것이라는 말이겠다. 난 정말 그런 문제엔 전혀 문외 아니야. 그러나 나는 이론과 응용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군. 그렇지. 그러나 잠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경제학의 대서가 아니고 농사 문제의 대서야. 즉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현상과 노동자를 경제학적, 인종학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때 마침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잼을 가지고 들어왔다. 아니,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자기의 통통한 손가락 끝을 빨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볼로똑도 약주도 정말 훌륭한걸. 그건 그렇고 어때? 이제 딱 좋을 때 아니야? 꼬스자? 그는 덧붙였다. 레비는 창문 밖 앙상한 우둠지 너머로 떨어져 가고 있는 해를 바라보았다. 이제 됐어 하고 그는 말했다. 꾸지마, 마차를 준비하도록 해. 그리고 그는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돛배로 만들어진 덮개를 벗기고 손수 꼼꼼하게 칠한 상자를 열어 자기의 값진 신형총에 장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작부터 푼전을 톡톡히 받을 것 같은 낀새를 채고 있던 꾸지마는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양말에서부터 장화를 신는 일까지 그를 거들었다. 또한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도 그런 일을 기꺼이 시키고 있었다. 저 이봐 꼬스자, 만약 랴비닌이라는 상인이 오거든 내가 그자에게 오늘 오라고 일러놨으니까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해. 아니, 자넨 그자를 알고 있나? 그럼 알다 뿐이야. 잘 알지. 나는 그자하고 거래를 한 적이 있어. 확실하고 결단 있게 말이야.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웃었다. 확실하고 결단 있게란 그 상인이 즐겨 쓰는 말이었다. 응, 그 녀석은 무턱대고 우스운 말을 쓰지.
아니 이놈은 벌써 주인이 어딜 가려는지 알았군. 그는 끙끙거리면서 레빈에게 달라붙어 그의 손이며 장화며 총을 핥고 있는 라스카를 가볍게 손으로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마차는 이미 현관의 층계 옆에 세워져 있었다. 난 마차를 준비시켜뒀지. 멀지도 않지만 말이야. 그런데 어디 걸어서 가볼까? 아니야, 타고 가는 게 나아. 스테판 알까지치는 마차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그는 호피 담요로 다리를 감싸고 시가에 불을 붙였다. 자네는 어째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지 모르겠어. 시가. 이것은 만족 그 자체라기보다는 만족의 마지막 단계, 만족의 징후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야. 정말 훌륭하군. 이런 것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원하던 삶인지 몰라. 하지만 아무도 자네를 막고 있진 않잖아. 레빈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자넨 행복한 자네야. 자네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 가지고 있거든. 말을 좋아한다면 말이 있고 개가 있으니 사냥도 할 수 있고 농장도 있으니 말일세. 그건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덕분이겠지. 레빈은 끼치를 떠올리면서 말했다.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그 말뜻을 이해하고 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다. 레빈은 오블론스키가 타고난 분별심으로 자기가 셰르바츠키 집안 얘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레빈은 그렇게도 자기를 괴롭혔던 사건에 대해서 은근히 알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다. 그래 어때? 자네 집 사정은 어떠나? 레빈은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말했다.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의 눈은 유쾌하게 빛났다. 자넨 일정량의 식량을 공급받으면서도 케이크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 자네 말대로라면 그것은 죄악이야. 그러나 난 사랑 없는 삶 또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는 레빈의 질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했다. 어쨌거나 난 그렇게 만들어졌는걸.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은 남에게 그다지 화를 미치게 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충분한 만족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또 뭔가 새로운 사건이라도 생겼나? 레빈은 물었다. 생기고 말고. 그거 왜 자네도 알고 있잖아. 오시안적 여인들의 타임을 꿈속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가끔 현실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여인들은 무서워. 이것 봐. 여자라는 것은 아무리 연구해봤자 언제나 전혀 새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연구 같은 걸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아? 아니지. 어느 수학자가 말하지 않았나. 기쁨은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그 탐구에 있다고. 레빈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무척 애도 써보았으나 도저히 친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감정을 헤아리고 그러한 여자들을 연구하는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냥터는 그다지 멀지 않았고 자그마한 황철나무 숲속을 흐르는 개천을 끼고 있었다. 숲 가까이에 이르자 레빈은 마차에서 내려 벌써 눈이 다 녹고 이끼가 많은 질척한 공지 한쪽 구석으로 오블론스키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다른 쪽 구석에 갈라진 자작나무 옆으로 돌아와서 말라 죽은 나지막한 갈래에 총을 기대어 놓고 웃옷을 벗은 다음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손의 동작이 자유로운지 시험해 보았다. 그의 뒤를 따라온 회색의 늙은 개 라스카는 그를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웅크리고 앉아서 쫑긋 귀를 세웠다. 해는 커다란 숲 저편으로 지고 있었다. 황홍빛 속에서는 황철나무 숲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자작나무들의 팽팽하게 부풀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새의 눈의 무게로 축 늘어진 가지가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 눈이 남은 덤불 속에서는 좁은 개울이 되어 굽이쳐 흐르는 물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작은 새들은 찍찍 지저귀며 때때로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갔다. 완전한 정적 사이사이로 흙이 녹거나 풀이 솟아남에 따라 지는 해의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허, 풀이 자라나는 것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군. 레빈은 진 회색의 축축한 황철나뭇잎 한 잎이 바늘처럼 가느다란 어린 풀 옆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혼잣말을 했다. 그는 선체로 귀를 모으고 때로는 발밑에 이끼로 덮인 질척질척한 땅 거죽을, 때로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라스카를, 때로는 산 기슭까지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앙상한 나무 우둠지들을, 또 때로는 구름의 하얀 띠를 두르고 어스레한 빛에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독수리 한 마리가 유연하게 날개를 치면서 먼 숲 위로 높게 날아갔다. 그러자 또 한 마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사라져 갔다.
작은 새들은 깊은 숲속에서 더욱더 소리 높여 분주하게 지저귀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올빼미가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라스카는 부르르 몸을 떨며 주의 깊게 서너 걸음 걸어갔다. 그러고는 옆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귀를 모은 채 서 있었다. 개천 너머에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뻐꾸기는 언제나처럼 외치듯이 뻐뻐꾹 두 번 울었으나 이내 목신 소리를 내며 서두르다가 흩어졌다. 어허, 벌써 뻐꾸기로군.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덤불 뒤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응, 나도 들었어. 레비는 자기 자신으로서도 불쾌한 자기의 목소리로 숲의 정적을 깨뜨리면서 불만스럽게 대답했다. 지금은 좀 일러.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모습은 다시 덤불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환한 성냥 불꽃과 곧 뒤이어 그것을 대신하는 담배의 빨간 불과 파르스름한 연기만 보였다. 찰칵, 찰칵.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공 이치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저건 또 무슨 울음소리지? 오블론스키는 마가지가 장난치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고 있는 듯한 길게 끄는 울음소리 쪽으로 레빈의 주의를 돌리면서 말했다. 아, 자넨 저 소리 모르나? 저건 수토끼야. 그러나 얘긴 나중에 하지. 저것 봐, 잘 들어봐. 온다, 온다. 레빈은 공 이치를 당기면서 거의 외치듯 말했다. 멀고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사냥꾼에게는 귀에 익은 그 간격을 규칙 빠르게 두고 2초 뒤에는 두 번째 소리, 또 세 번째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 뒤에는 목신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레비는 좌우를 살펴보았다. 그 앞에 짙푸른 하늘에 황철나무 숲에 우둥지가 엉켜있는 부드러운 어린 가지 위로 날아오는 작은 새의 모습이 보였다. 새들은 똑바로 그를 향해서 날아왔다. 빳빳한 천을 찢는 듯한 목신 소리가 귀 바로 위에서 번졌다. 벌써 새의 긴 부리와 목이 분간될 만큼 가까웠다. 레빈이 겨냥함과 동시에 오블론스키가 서 있던 덤불에서 빨간 섬광이 번쩍이고 새는 화살처럼 쭉 내려왔다가 다시 높이 날아올랐다. 다시 섬광이 번쩍이고 발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새는 공중에 멈추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날개를 치면서 나아가기를 그치고 순간 한 곳에 가만히 있더니 이내 철벅 무거운 소리를 내며 질퍽한 땅 위로 떨어졌다. 빗맞은 거 아니야?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외쳤다. 맞았어. 벌써 여기 가져왔어. 레비는 라스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라스카는 한쪽 귀를 세우고 털이 보풀보풀한 꼬리끝을 회회 흔들어 거의 미소라도 지을 듯 신이 나서 조금이라도 흐뭇한 기분을 연장하려는 듯이 느린 걸음걸이로 총에 맞아 떨어진 새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아니, 난 자네가 잘해줘서 기뻐. 레비는 기쁨과 동시에 맷 도요를 마친 게 자기가 아니었다는 데 대한 부러움을 느끼면서 말했다. 오른쪽 총신에서 빗나갔어. 스테판 아르카시치는 총알을 재면서 대답했다. 쉿, 또 왔어. 과연 재빠르게 연이어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잇따라 들렸다. 두 마리의 도요새가 장난을 하느라 서로 쫓고 하면서 예의 목신 소리가 아닌 어느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사냥꾼들의 머리 위로 바로 날아왔다. 네 발에 총성이 울렸다. 그러자 도요새는 제비처럼 획 몸을 돌려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맷도요 사냥은 성적이 아주 좋았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그 후 두 마리를 더 쏘았고 레빈도 두 마리를 맞췄으나 그중 한 마리는 찾지 못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해맑은 은빛 장경성은 서편 하늘에 낮게 걸려 자작나무 뒤에서 부드러운 빛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동력의 높은 하늘에는 음울한 황소 자리에 으뜸 별이 벌써 빨간 빛을 내기 시작했다. 레비는 자기의 머리 위에서 큰 곰자리의 별들을 붙들기도 하고 읽기도 했다. 도요새는 이제 날지 않았다. 그러나 레비는 그의 눈에 자작나무 가지보다 낮게 보이는 장경성이 그보다 더 높게 떠올라 큰 곰자리의 별들이 어디서나 뚜렷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장경성은 벌써 나뭇가지보다 높이 옮겨갔고 큰 곰자리의 로마 전차는 그 채와 함께 이제는 검푸른 하늘에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틀렸잖아.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말했다. 숲속은 어느새 조용해졌고 새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레비는 대꾸했다. 그래, 좋을 대로 해. 두 사람은 이제 서로 10대 발짝쯤 떨어진 거리에 서 있었다. 스치바, 불쑥 레빈이 말을 꺼냈다. 어째서 자넨 나에게 자네 처제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언제쯤 하는지 말해주지 않나? 레빈은 매우
굳건하고 침착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답도 자기를 동요시킬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카지이치의 답변은 정말 의외의 것이었다. 이것 봐. 처젠 지금까지 시집 따윈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 결혼은커녕 아주 몸이 나빠져서 의사가 외국으로 전지시켰어. 모두들 생명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정도야. 아니 뭐라고? 레비는 외쳤다. 아주 나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째서 그 사람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라스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머리 위에 하늘을 바라보기라도 하듯 비난하듯 그들을 쳐다보기도 했다. 이런 급기야 짓거릴 틈을 찾고 말았군 하고 라스카는 생각했다. 새가 날아오고 있는데 여기 왔다. 정말 왔다. 놓쳐버리겠는걸? 그러나 마침 이 순간 두 사람은 갑자기 귀청을 찌를 듯한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들었다. 둘 다 재빨리 총을 들었다. 두 개의 섬광이 번쩍이고 두 발의 총성이 하늘에 올렸다. 하늘 높이 날고 있던 맷 도요는 갑자기 날개를 접고 가느다란 어린 가지를 휘어뜨리면서 울창한 숲속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거 정말 멋있는 걸 동시에 맞췄어. 레비는 외치고 라스카와 함께 맷 도요를 찾으러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 그렇지. 무엇 때문에 지금 불쾌했었지? 그는 생각해냈다. 참 끼치가 아프다지. 그렇다고 내가 어쩔 수도 없고 정말 안 됐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 찾았군. 정말 영리해. 그는 라스카 입에서 아직 따뜻한 새를 빼내어 이제 거의 가득 찬 사냥자루에 밀어 넣으면서 말했다. 찾았어, 스치바. 그는 외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레비는 끼치의 신병과 세르바츠키 가족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었다. 이렇게 고백하기엔 다소 양심에 찔리기는 했지만 그는 그 일들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 자기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를 그렇게 괴롭힌 짓을 했던 그녀가 지금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카지이치가 끼치의 신병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도중에 브론스키의 이름을 입에 담자 레비는 그를 가로막았다. 난 가정사를 꼬치꼬치 알아야 할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 아니 바른대로 얘기하자면 아무런 흥미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야. 스테판 아르카지이치는 1분 전에 즐거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음울해진 그 전에도 본 기억이 있는 레빈의 순간적인 변화를 알아채고 넌지시 미소를 지었다. 자넨 랴빈인과 숲 건에 대해선 이제 깨끗이 끝을 맺었나? 레빈은 물었다. 응, 끝냈어. 값이 좋았지. 38,000 루블이야. 8,000은 성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6년 안에 받기로 했어. 이 일로 오랫동안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 이상은 부르지 않았어. 그렇다면 자네는 그 숲을 거저준 거나 마찬가지야. 레빈은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 어째서 거절하는 거지? 지금 레빈에게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스테판 아르카지이치는 선량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어째서냐고? 그 숲은 어림잡아도 1제사치냐에 500루블의 가치는 있기 때문이야. 레빈은 대답했다. 아, 그건 시골 농장주들이나 쓰는 문자야. 스테판 아르카지이치는 농담처럼 말했다. 자네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 도시인에 대한 모욕이야. 그러나 막상 일을 처리할 때는 뭐니 해도 우리가 한술 더 뜬단 말이야. 염려 마라. 나도 충분히 주판을 튕겨봤으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그 숲은 정말 굉장히 잘 팔렸어. 오히려 난 행여 지금이라도 그 녀석이 물리자고 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할 정도야. 그건 목재용 숲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스테판 아르카지이치는 목재용이라는 말로 레빈으로 하여금 그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확신시키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웬걸 해봤자 땔감 나무감이나 될 정도야. 1제사치냐당 34젠 이상은 나무가 나오지 않아. 그런데 그자는 나에게 1제사치냐 200루블을 꼴로 치르는 셈이거든. 레비는 얕잡듯이 희죽 웃었다. 뻔한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런 행동거지는 단지 이 친구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다. 10년 동안에 두어 번쯤 시골에 와서는 시골 말을 두서너 마디 알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며 뭐든지 잘 알고 있다고 굳게 믿는 도시인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목재용이니 34젠 된다느니 하고 입으로는 떠벌리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난 자네에게 관청에서 문서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야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가 자네에게 묻지. 자넨 숲에 대한 기억 니은쯤은 알고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천만에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자넨 나무의 수를 세어보았나? 어떻게 서 있는 나무를 다 셀 수 있어? 스테판 아르카지이치는 여전히 친구를 나쁜 기분으로부터 끌어내려고 애쓰면서 웃는 얼굴로 말했다. 모랄의 수를 센다든지 유성의 광선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대한 천재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그러나 위대한 천재 랴빈인에겐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상인이건 자네처럼 거저주지 않는 한 계산하지 않고 사는 녀석은 한 놈도 없어. 자네 숲에 대해선 나도 알고 있어. 난 해마다 그곳으로 사냥을 나갔으니까. 자네 숲은 제사치냐에 현금으로 500루블의 값어치는 있어. 그런데 그 녀석은 자네에게 200루블씩, 그것도 분할로밖에 내지 않잖아. 말하자면 자네가 그 녀석에게 3만 루블을 갖다 바친 셈이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긴 이제 그만둬. 하소연이라도 하듯이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말했다. 그럼 어째서 누구 하나 그만큼 내려는 작자가 없었을까? 그건 이것 봐. 그 녀석이 미리 상인들하고 짜고 있었기 때문이야. 말하자면 매수해 버렸단 말이야. 난 거의 모든 녀석들하고 거래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 녀석들의 수작을 잘 알고 있어. 그 녀석들은 상인이 아니라 중개업자들이야. 그 녀석들은 또 1할이나 1할 5푼 정도의 중개료밖에 들어올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손도 대지도 않아. 1루블짜리를 20코페이카에 살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놈이야. 자, 이제 그만. 자넨 지금 기분이 좋지가 않아. 천만에 나쁠 까닭이 없잖아. 레비는 어두운 얼굴을 하고 말했다. 그때 마차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다. 입구의 층계 옆에는 벌써 살찐 말을 두툼한 가죽끈으로 야물게 채운 쇠붙이와 가죽으로 겉을 튼튼하게 된 소형 마차가 서 있었다. 마차에는 랴빈인의 마부 역할을 맡고 있는 점원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아주 혈색이 좋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벌써 집 안에 들어가 있던 랴빈인은 현관에 나와 두 친구를 맞았다. 랴빈이는 키가 크고 수척한 중년배로 깨끗이 면도질을 한 주걱턱과 콧수염과 툭 튀어나온 흐릿터분한 눈을 지닌 사내였다. 그는 등 뒤 허리깨에 단추가 달린 옷자락이 긴 감색 프로코트를 입고 복사뼈 어깨에 주름이 잡히고 장단지는 반듯하게 펴진 목이 긴 장화를 신고 그 위에 큰 덧신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두루닫고 그러지 않아도 이미 단정한 프로코트의 앞자락을 여미더니 마치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에게 손을 내밀면서 들어온 두 사람을 웃는 얼굴로 맞았다. 오,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거 잘 오셨소. 길이 굉장히 엉망이었지만 감히 각하의 명령을 위배할 순 없어서 말씀이에요. 네, 정말 내내 도보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시간에 맞게 왔죠.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안녕하세요. 그는 레빈을 돌아보면서 그와도 악수를 하려 했다. 그러나 레빈은 얼굴을 찌푸린 채 그의 손을 못 본 채 하고 맷돌을 꺼내고 있었다. 그렇군요. 사냥을 즐기고 계셨던가요? 그리고 이것은 저 뭐라고 하는 셈가요? 얕잡듯이 맷돌을 보면서 랴빈이는 덧붙였다. 그래도 맛은 있나 봐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마치 저런 걸 화약을 써가면서까지 잡을 값어치가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듯이 머리를 내둘렀다. 서재로 가지. 부르퉁하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레빈은 프랑스어로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에게 말했다. 서재로 가.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해. 네, 거 좋습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랴빈이는 비웃는 듯한 위엄을 갖추고 마치 까다로운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이들은 곤란해할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다른 일에도 결코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서재로 들어가면서 랴빈이는 습관에 따라 성상이 있는 곳을 찾는 듯이 두리번거렸는데 막상 그것을 찾고도 성호를 긋지는 않았다. 그는 장롱이며 책장을 보고도 도요새를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아스러운 듯이 얕잡는 듯한 냉소를 띠고 도저히 이러한 것들에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수긍할 수 없다는 투로 머리를 살레살레 저었다. 어때요? 돈은 가져왔소? 오블론스키는 물었다. 자, 앉아요. 아니, 이제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난 그저 만나 뵙고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의라니 무슨 일이신데? 자, 앉으실까? 그건 그렇고 랴빈이는 앉은 채 몹시 거북한 자세로 안락 의자의 등받이에 팔꿈치를 짚으면서 말했다. 조금 더 양보해 주셔야겠어요, 공장님. 확실합니다. 돈은 이제 완전히 1코페이카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불에 대해서라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레비는 그 사이에 총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막 문 밖으로 나가려다 상인의 말을 듣고 발을 멈췄다. 그렇지 않아도 당신은 순전히 거저나 마찬가지로 숲을 손에 넣었잖아 하고 그는 말했다. 아무튼 이 친구가 날 찾아오는 게 늦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값을 매겨줬을 텐데. 랴빈이는 일어서서 아무런 말도 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레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무 빡빡하십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그는 웃는 얼굴로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이 댁에서는 이젠 절대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겠군요. 자주 밀을 내주시고 꽤 좋은 값을 받으셨었는데요. 무슨 이유로 내가 내 것을 당신에게 거저줘야 하느냐 말이야. 난 길에서 주운 것도 아니고 도둑질에 온 것도 아니란 말이야. 죄송합니다만 지금 세상에는 도둑질 같은 것은 결코 할 수가 없었죠. 요즘은 모든 것이 절대로 공명정대한 법률에 따르도록 돼 있고 또 모든 것이 바르게 돼 있으니까요. 도둑질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말 정직하게 협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숲은 흥정이 좀 비싸게 떨어져서 좀처럼 계산이 맞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어떻게 빼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이에요. 네. 그럼 당신들 거래는 이미 끝난 거야? 아니면 아직인 거야? 만약 끝난 거라면 지금 새삼스럽게 흥정할 건 없어. 그러나 만약 끝난 게 아니라면 레비는 말했다. 그 숲은 내가 사지. 벼랑간 라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독수리 같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또렷이 떠올랐다. 그는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으로 민첩하게 프로코트 단추를 끌러 셔츠와 조끼의 구리 단추와 시계줄을 드러내놓으며 얼른 두툼하고 낡은 지갑을 꺼냈다. 미안합니다. 숲은 이제 내 것이 옳시다. 그는 얼른 성호를 긋고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자, 대금을 받으십시오. 숲은 이제 내 소유이 옳시다. 이것이 이 랴빈인의 거래 방식이고 한 푼 두 푼을 가지고 다투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찌푸린 얼굴을 하고 지갑을 내보이면서 말했다. 내가 만약 자네 입장이라면 그렇게 서둘진 않았을 거야. 레비는 말했다. 별 수 없어. 어이없다는 듯한 얼굴하고 오블론스키는 말했다. 이미 계약해버렸으니 말이야. 레비는 거칠게 문을 닫고 방을 나갔다. 랴빈이는 문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띠고 머리를 저었다. 너무 젊으시고 아직 수년한 애숭이셔서 말씀이에요. 제가 숲을 사는 것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정말이지 오직 하나 명예가 욕심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오블론스키 일가의 숲을 산 것은 다름 아닌 랴빈인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어떻게 타산을 맞출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그럼 자 죄송합니다만 계약서에 서명을. 1시간 뒤 상인은 단정하게 겉옷을 프로코트에 단추를 채우고 계약서를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튼튼하게 무쇠 테를 댄 마차를 타고 기로에 올랐다. 아, 저런 신사들이란. 그는 점원에게 말했다. 다들 똑같은 치들이야. 정말 그래요. 점원은 고삐를 건네고 가죽 덮개에 단추를 잠그면서 대꾸했다. 그건 그렇고 숲 일로 한턱 있겠죠? 미하일 이그나치이치? 거 무슨 소리? 스테판 아르까치이치는 상인에게 석 달치 선불로 받은 국고 채권으로 호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우고 위층으로 갔다. 숲 문제로 끝나고 돈이 손에 들어온 데다가 사냥도 잘 되었으므로 스테판 아르까치이치는 잔뜩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도무지 좋아 보이지 않는 레빈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싶은 욕구를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쾌하게 끝냈으면 했다. 실제로 레빈은 기분이 시원치가 않았다. 그래서 소중한 벗인 손님에게 친절하고 정답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끼찌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은 점점 더 그의 마음을 들끓게 했다. 끼찌는 시집도 가지 않은 채 앓고 있다. 그녀를 배신한 사내에 대한 사랑으로 앓고 있다. 이 모욕은 마치 그 자신에게 가해진 것과 또 같았다. 그녀는 브론스키에게 차이고 레빈은 그녀에게 차였다. 따라서 브론스키는 레빈을 모멸할 권리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의 적이었다. 그러나 레빈은 그렇게 또렷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 일에 무언가 그를 모욕하는 것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한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저 눈앞에 나타난 온갖 일들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멍청하게 팔아치운 숲, 오블론스키가 빠진 속임수, 더구나 그런 일이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흥분. 그래, 끝났나? 그는 위층에서 스테판 아르까치이치를 맞으면서 말했다. 저녁은 들겠나? 그럼 거절은 않지. 아니 정말 시골에 오면 왜 이렇게 시장기가 드는지 모르겠어. 놀라울 정도야. 그런데 어째서 자넨 랴빈인에게 식사를 권하지 않았나? 그깟 녀석이 뭔데.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자네의 태도는 오블론스키는 말했다. 자넨 손도 내밀지 않았지? 손 정도는 내밀지 그랬나? 내가 하인과 악수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야. 하인들이 그 녀석보다는 100배는 낫지만. 이런, 자넨 정말 대단한 보수주의자로군 그래? 그럼 계급이 없는 사회는 어때? 오블론스키는 말했다. 그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라고 하지. 하지만 난 반대야. 자넨 정말 보수주의자로군. 사실 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콘스탄틴 레빈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말하자면 기분이 몹시 나쁜 콘스탄틴 레빈이었다. 웃으면서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말했다. 그렇지. 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있나? 미안한 말이지만 자네의 그 어리석은 거래 때문이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잘못도 없는데 꾸지람을 듣고 토라진 사람처럼 선량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아, 이제 그만해도. 그는 말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팔았을 경우에 팔고 나면 이내 사람들이 그것은 훨씬 더 비싼 것이었는데 하고 그에게 얘기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팔아버릴 때까지 아무도 그 값을 내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니야, 난 알고 있어. 자넨 그 가엾은 랴비닌에 대해서 앙칼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럴지도 몰라. 그렇겠지. 그러나 자넨 그 이유를 알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자넨 또 나를 보수주의자라느니 아니면 더 지독한 말로 부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나 역시 속해 있고 또 계급 타판이 뭐니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귀족이라는 치들이 온갖 면에서 점점 비난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깝고 부하가 치밀어 죽겠어. 그런데 그 비난이라는 것이 결코 사체의 결과는 아니야. 그 때문이라면 오히려 할 말이 없지만 말이야. 본디 귀족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귀족의 특성이고 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최근엔 이 주변에서도 농부들이 한창 땅들을 사모으고 있어. 그것도 괜찮겠지. 그런데 귀족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다는 게 문제야. 농부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게으른 인간을 밀어내고 있어. 그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난 농부들을 위해서 이런 현상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 그렇지만 난 뭐라고 할까? 말하자면 귀족이 순진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보는 게 약이 올라 죽겠어. 폴란드인 소장농이 니스에 살고 있는 귀족 부인에게서 훌륭한 소유지를 반값으로 샀는가 하면 어떤 귀족은 또 1제사치냐의 10루블의 값어치가 있는 땅을 단돈 1루블의 장사치에게 임대하고 있어. 그런가 하면 이번엔 또 자네가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 사기꾼 녀석에게 3만 루블을 바치고 말았어.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세란 말이야. 물론 그렇게 해야 하다마다 이번만 해도 자넨 세지 않았지만 라비니는 샜단 말이야. 덕택으로 라비니의 아이들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생기게 됐지만 자네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야. 그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하지만 그런 계산까지 다 한다는 건 뭔가 비참한 느낌이 들잖아. 우리에겐 우리의 일이 있고 그들에겐 그들의 일이 있어. 그리고 그들에겐 이익이 필요하단 말이야. 하여간 그 사건은 이제 손을 털었고 끝나버린 거야.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걀 지짐이가 나왔군. 그리고 또 아가피아 미하일 로브나는 그 귀한 약수를 줄 것이고 스테판 아르가지이치는 탁자 앞에 앉아서 이런 점심과 저녁을 하루에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느니 하고 추어 올리며 아가피아 미하일 로브나를 구슬려대기 시작했다. 손님께선 그처럼 잔뜩 추워 주시지만 말이에요. 하고 아가피아 미하일 로브나는 말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씨께선 그저 뭘 드려도 잠자코 드시고 얼른 일어서고 마십니다. 아마 빵 껍질만 드려도 그러실 거예요. 레미는 아무리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어도 자꾸 음울하고 무뚝뚝해졌다. 그는 스테판 아르카지이치에게 꼭 한마디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결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그 말을 꺼내야 할지 방법도 기회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이치는 어느새 아래층에 자기 방으로 내려가 옷을 벗고 다시 한번 얼굴을 씻은 뒤 주름이 잡힌 가운을 입고 누웠으나 레비는 여전히 온갖 쓸데없는 얘기를 짓거리면서 묻고 싶은 것을 물을 용기도 내지 못하고 내내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이 비누는 정말 잘 만들어졌잖아. 그는 아가피아 미하일 로브나가 일부러 응접실에 준비해 두었는데도 오블론스키가 쓰지 않은 향기로운 비누를 포장지에서 꺼내어 바라보면서 말했다. 자, 봐봐. 정말 예술이잖아. 그럼 요즘은 완전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으니까 말이야. 스테판 아르카지이치는 녹록하고 행복에 젖은 듯한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이를테면 극장,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는 하품을 했다. 전등이 가는 곳마다 그래 전등 하고 레비는 말했다. 그렇지. 그런데 브론스키는 요즘 어디에 있나? 그는 갑자기 비누를 놓고 물었다. 브론스키? 스테판 아르카지이치는 하품을 뚝 그치고 말했다. 그 사내는 페테르부르크에 있어. 자네가 떠난 뒤에 바로 떠나고 한 번도 모스크바에 오지 않아. 그런데 알겠나? 꼬스자, 난 진실을 얘기하겠는데 말이야.
그는 탁자 위에 두 팔꿈치를 짚고 손으로 잘생긴 볼그스름한 얼굴을 괴며 말했다. 그 얼굴에서는 부드럽고 선량하고 졸음에 겨운 두 눈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자네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어. 자넨 경쟁자를 두려워했단 말이야. 그러나 난 그때도 자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쪽에 더 많은 희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왜 자넨 밀고 나가지 않았지? 그때도 자네에게 얘기했었지. 그는 입을 벌리지 않고 턱으로만 하품을 했다. 이 친구는 내가 청혼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모르고 있는 것일까? 레비는 그를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그렇군. 이 친구 얼굴엔 어딘가 교활하고 외교적인 데가 있군. 그러자 자기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말없이 스테판 아르까지 이치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만약 그때 그녀에게 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외면적인 유혹일 뿐이었어. 하고 울른스키는 계속했다. 그것은 이봐. 그의 순전한 귀족주의와 앞으로 사교계의 전망이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에게 작용했던 것에 지나지 않아. 레비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직면했던 거절의 모욕이 생생하게 지금 막 받은 상처처럼 그의 마음을 불태웠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의 집에 있었다. 사방의 벽이 그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아니 잠깐만. 오블론스키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는 말을 꺼냈다. 자는 귀족주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 묻겠어. 브론스키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런 패거리들의 귀족주의란 어떤 성질의 것이야? 말하자면 날 모욕할 수 있었던 그 귀족주의란 건? 자넨 브론스키를 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는 아무데도 아무것도 아닌 데서 강기로서 출세했고 어머니는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작자가 어째서. 아니야, 주제는 없지만 나는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 말하자면 고도의 교양을 가졌고 재능과 지력은 별개의 문제지만 말이야. 과거 3, 4대의 명예로운 계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 내 아버지와 조부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 앞에서도 결코 자기를 비굴하게 낮추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상을 떤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이들만을 귀족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자네에겐 내가 숲의 나무를 세는 것이 비천하게 느껴지겠지. 어쨌든 자넨 랴비닌에게 3만 루블을 거저 바친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러나 자넨 봉급이니 뭐니 내가 모르는 것을 받고 있지만 내겐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난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과 노력으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귀족이지 그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것만으로 연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 루블에 팔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자넨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자네하고 의견이 같아.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레빈이 이 루블에 팔려 다니는 인간이라고 말한 무리에 자기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느꼈지만 즐겁게 말했다. 레빈의 기세가 되살아난 것이 그는 정말로 기뻤던 것이다. 도대체 누구 얘기야? 그야 브론스키에 관한 자네의 말엔 진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 그렇지만 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난 자네에게 똑바로 얘기하겠어. 내가 만약 자네 입장이라면 난 당장 모스크바로 가겠어. 그리고 아니야. 자네가 알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는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도 얘기해 두지만 말이야. 난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했어. 그래서 지금 까체리나 알렉산드로브나라는 이름은 내겐 굉장히 괴롭고 부끄러운 기억이 되었어. 어째서 그거야말로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러나 이젠 그런 얘긴 그만둘까? 그리고 진심으로 날 용서해줘. 만약 자네에 대해 무례했다면 하고 레비는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나자 그는 다시 아침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자넨 나에게 화가 나진 않나, 스지바? 진심이야. 화는 내지 말아줘. 그는 웃음을 띠면서 말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아니야. 조금도 화내지 않아. 또 아무것도 화낼 까닭이 없잖아. 난 오히려 우리가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한 것이 기뻐. 그건 그렇고 어때? 아침 사냥도 좋을 것 같잖아. 가보면 어떨까? 난 이대로 자지 않아도 괜찮아. 사냥터에서 바로 역으로 가도 돼. 그래, 그것도 좋지. 브론스키의 내면 생활은 온통 정열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생활은 사교계와 연대의 온갖 관계와 이해로 이루어진 종전의 습관적인 궤도를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연대의 이해가 브론스키의 생활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연대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가 연대에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대의 모두가 브론스키를 사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 사내가 막대한 재화를 가지고 훌륭한 교양과 재능과 온갖 종류의 성공과 명예와 영달에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온갖 인생의 이해 가운데서도 연대와 동료들의 이해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한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브론스키도 자기에 대한 동료들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생활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해 굳어진 이러한 생각에 부응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느끼고 있었다. 물론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는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도 동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는 술자리에서도 입을 놀린다든가 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하긴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제력을 잃을 만큼 술에 취한 적이 없었다. 특히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렴풋이 눈치를 비치려고 하는 경솔한 동료들에게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은 도처에 알려졌다. 너나 할 것 없이 까레니나 부인과 그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짐작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들 대부분은 그의 사랑에 아주 까다로운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까레닌의 높은 지위와 그로 인해 세상의 추문이 퍼지기 쉽다는 것에 대해서 그를 경원시하고 있었다. 안나를 부러워하면서도 그녀가 숙부스러운 부인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이미 오래전부터 짜증이 났던 젊은 부인들 대다수는 자기들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며 자기들이 준비해둔 온갖 경매를 그녀에게 쏟아붓기 위해 뒤집힌 세평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그녀에게 던질 욕지거리의 진흙덩이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대부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이러한 사회적 추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브론스키 어머니는 그의 정사를 알고 처음에는 흐뭇해했다. 그녀의 의견에 의하면 상류사회에서 전도양양한 젊은 사내에게 정사처럼 눈부신 장식품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토록 그녀의 마음에 들었던 까레니나 부인, 그렇게 자기 아들을 소중히 하던 그 부인 역시 브론스카야 백작 부인이 알고 있는 아름답고 지체 놓은 모든 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더욱 그랬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아들이 모처럼 주어진 장래의 출세길에 더없이 중요한 지위를 거절했고 그것이 단지 까레니나 부인과 만날 수 있는 이곳 연대에 남기 위해서였으며 또 그 때문에 윗사람들의 반감을 샀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또 이 정사에 관해서 듣고 알게 된 모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그녀가 인정했을지도 모르는 화려하고 우아한 사교계의 정사가 아니라 뭔가 베르테르식의 절망적인 그녀가 알기로는 엉뚱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까지 그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정열임을 알게 되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브론스키가 돌연 모스크바를 떠난 후로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아들을 통해서 그녀한테 찾아오도록 일러 보냈던 것이다. 형 역시 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열정적인가, 미지근한가, 폐륜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는 자기 자신도 아들을 가진 몸으로 무의를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관대하였다.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비위를 맞추어야 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근무와 사교 외에 브론스키에겐 또 하나의 다른 일, 즉 승마가 있었다. 말에 대해서 그는 정말 열렬한 애호가였다. 금년에는 장교들의 장애물 경마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브론스키는 경마에 참가할 양으로 영국산의 순종 안마를 구입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에 열중하면서 어느 정도 절제하기는 했지만 목전에 닥쳐 있는 경마에도 열렬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이러한 두 정열이 서로를 방해하진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그에게는 오히려 정사와 독립된 것으로서 심신의 상쾌함을 되찾고 너무나도 괴로운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쉬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끄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